이 골빈 아줌마야. 여기 군사구역인 거 몰라? 어서 차 빼서 꺼져. 영하 20도 훈련장에서 연대장이 민간인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퍼부은 상대. 알고 보니 30대 최연소 사단장이었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대령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50억대 군 비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경기도 파주 육군 제1보병사단 훈련장 진입로는 살을 애는 한파에 갇혀 있었다. 영하 20도를 가리키는 온도계 앞에서 병사들은 맨손으로 얼어붙은 빙판을 긁어내고 있었다. 장갑을 벗은 손가락 끝은 이미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추위의 감각을 잃은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훈련장 입구에서 백호여단 연대장 진태성 대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가슴팔에는 무궁화 3개가 달린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빨리 못 치우냐? 오늘 오후 3시에 사단장님 시찰이다. 이 꼴로 보여드릴 거냐? 진태성 대령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울렸다. 병사들은 고개를 더욱 숙인 채 얼음을 긁어냈다. 광민호 일병의 손에서는 이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동상 초기 증상이었다. 손가락 끝이 퉁퉁 부어오르고 갈라진 피부 사이로 선홍빛 피가 스며나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손을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이 몰려왔다. 그때 한 명의 젊은 장교가 달려왔다. 육군 사관학교를 지난해 12월에 졸업한 강하준 소위였다. 그의 가슴에는 다이아몬드 1개가 빛나고 있었다. 24살의 신임 소대장인 그는 규정집을 손에 든 채 진태성 대령 앞에 섰다. 대령님, 혹한기 작업 안전 규정에 따르면 영하 15도 이하에서는 방한 장구 착용이 필수입니다. 맨손 작업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삽과 곡괭이를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강하준 소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배운 군인의 기본 윤리를 믿고 있었다. 병사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태성 대령의 반응은 냉혹했다. 뭐? 이 새파란 놈이 감히 나한테 규정을 들이대? 넌 사관학교에서 뭘 배웠냐? 정신력이 빠졌어, 정신력이. 진태성 대령은 성큼성큼 다가와 강하준 소위의 정강이를 군화로 걷어찼다. 강하준 소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의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진태성 대령은 다시 고함을 질렀다. 당장 내 소대 병사들 데리고 작업에 투입해. 이건 명령이다. 강하준 소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규정을 어길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대령님, 저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진태성 대령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그는 강하준 소위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너 지금 항명하는 거냐? 너 군법회에 회부 각오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진태성 대령은 피를 흘리며 작업 중인 광민호 일병을 발견했다. 그는 강하준 소위를 밀쳐내고 광민호 일병에게 다가갔다. 광민호 일병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야, 광민호. 내가 타령이라도 생각하는 거냐? 너 지금 군 생활 포기하고 싶어? 내가 너 전역 후 진로까지 다 막아버릴 수 있어. 알아? 광민호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주변의 병사들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강하준 소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계급의 벽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분노했고 동시에 이 부조리한 현실에 절망했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장 입구에 낡은 민수용 SUV 한 대가 멈춰섰다. 차체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진태성 대령은 인상을 찌푸리며 그쪽을 바라보았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흙이 묻은 야전 점퍼를 입고 있었고 계급장은 흙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진태성 대령은 그녀를 단순한 민간인이나 하급 부사관 정도로 생각했다. 그는 거침없이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차를 대. 당장 빼지 못해? 여기는 군사시설이야. 주변의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강하준 소위도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진태성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진태성 대령은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고함을 질렀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서지 못해.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진태성 대령의 손가락을 가볍게 붙잡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몸을 뒤틀어 얼음판 위에 내동댕이 쳤다. 진태성 대령은 등을 땅에 부딪히며 신음을 흘렸다. 주변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강하준 소위는 눈을 크게 떴다. 여성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진태성 대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별 2개가 내 눈가에만 안 보이는가 보군. 그녀는 흙이 묻은 점퍼 앞섭을 털어냈다. 그 순간 햇빛을 받아 빛나는 2개의 별이 드러났다. 소장 계급장이었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직되었다. 진태성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얼음판 위에서 부들부들 떨며 말을 더듬었다. 소장님. 이서연 소장이었다. 그녀는 국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38세의 나이에 육군 최연소 사단장이 된 인물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특수부대 시절 그녀는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켰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판단력과 전투 능력은 동료들조차 경탄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제1보병사단장으로 부임한 것은 불과 2달 전이었다. 이서연 소장은 진태성 대령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진태성 대령,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 병사들이 치우고 있는 얼음을 맨손으로 치워라. 내가 명령한다. 진태성 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소장님 그건 명령이다. 이서연 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태성 대령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얼음판으로 걸어갔다. 그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얼음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추위가 손을 파고들었고 곧 그의 손가락도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서연 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병사들에게 말했다. 전원 작업 중지. 당장 막사로 돌아가서 손 치료받고 따뜻한 물로 체온 회복해라. 이건 명령이다. 병사들은 일제히 경례를 올리고 막사로 향했다. 광민호 일병도 피를 흘리는 손을 감싼 채 천천히 걸어갔다. 이서연 소장은 다시 진태성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이미 동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제 느껴지나? 내가 저 병사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진태성 대령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서연 소장은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헌병대 즉시 훈련장으로 출동하라. 진태성 대령을 긴급 구속한다. 잠시 후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다. 헌병들은 진태성 대령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군 생활은 그 순간 끝이 났다.
이서연 소장은 진태성 대령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강하준 소위에게 다가갔다. 강하준 소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다. 제1보병사단 백호여단 3대대 1중대장 강하준 소위입니다. 이서연 소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용기 있는 장교였다. 내가 오늘 보여준 행동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규정을 지키고 병사를 보호하려 한 너의 선택은 옳았다. 강하준 소위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가치가 현실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서연 소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전속 부관이다. 나를 따라 사단 전체를 바로잡을 거다. 준비됐나? 강하준 소위는 힘차게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소장님. 이서연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훈련장을 떠났다. 강하준 소위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따라야 할 진정한 리더를 만났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제1보병사단의 모든 병사들은 이서연 소장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전설이 되었다. 진태성 대령이 헌병대에 구속된 지 사흘이 지났다. 제1보병사단 사단장실에서 이서연 소장은 압수한 진태성 대령의 컴퓨터와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전속 부관으로 새로 발탁된 강하준 소위가 서 있었다. 강하준 소위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정보 분석 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살려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견한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소장님, 이건 단순한 병사 학대 사건이 아닙니다. 강하준 소위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손에는 인쇄된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이서연 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부대 난방 유류 횡령, 식자재 불법 판매, 군수 물자 빼돌리기. 규모가 상당한데? 네, 소장님. 지난 2년간 약 12억 원 상당의 물자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태성 대령 혼자서는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강하준 소위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민간업체와의 거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부대 난방용 경유는 인근 주유소로 흘러갔고 병사들을 위한 식자재는 민간 식당과 마트로 팔려나갔다. 그 대가로 진태성 대령의 계좌에는 매달 수백만 원씩 입금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소장님, 여기 보십시오. 진태성 대령이 받은 돈의 30%가 매달 다른 계좌로 송금됩니다. 계좌 주인은 강하준 소위가 말을 멈췄다. 이서연 소장이 서류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오정호 준장. 오정호 준장은 육군본부 군수차장이었다. 별 하나를 단 그는 육군 전체의 보급과 물자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있었다. 그가 이 비리의 배후라면 진태성 대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서연 소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다. 강소위, 이 자료를 군 감찰실과 국방부 감사관실에 동시 제출한다.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강하준 소위는 경례를 올리고 사단장실을 나섰다. 이서연 소장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정호 준장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물이었다.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그날 오후 이서연 소장의 집무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오정호 준장이었다. 이서연 소장은 전화를 받았다. 제1보병사단장 이서연 소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오정호 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이 소장,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진태성 대령 건은 사단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 아닌가?
왜 군 감찰실까지 끌어들이는 거지? 준장님, 이건 단순한 기강 회의가 아닙니다. 12억 원 규모의 조직적 횡령입니다. 당연히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소장, 자네 아직 젊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이런 일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게 서로 좋아. 자네 앞길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이서연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장님, 저는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비리를 덮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건은 끝까지 조사할 것입니다. 이 소장. 오정호 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서연 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할 말이 그것뿐이시라면 전화 끊겠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정호 준장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또다시 적중했다. 다음 날 아침 제1보병사단 행정처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사단의 모든 보급 물자 요청이 육군본부에서 반려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난방 유류, 식자재, 피복, 탄약, 심지어 의약품까지 모든 보급이 중단되었다. 강하준 소위가 급히 사단장실로 달려왔다. 소장님, 큰일입니다. 육군본부 군수차장실에서 우리 사단의 모든 보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오정호 준장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반려 사유는 간단했다. 예산 집행 적정성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보복 조치였다. 이서연 소장은 이를 악물었다. 오정호 준장, 이렇게 나오는군.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부대 난방용 경유가 사흘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식자재도 일주일이면 바닥납니다. 강하준 소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영하의 날씨에 난방이 끊기면 병사들은 동사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이서연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한파 특보를 발령했고 앞으로 일주일간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강소위, 비축물자 현황을 파악해라. 전시 대비 비축물자 창고 말이다. 전시 비축물자요? 그건 전쟁 상황이 아니면 개방할 수 없는데요.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병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야. 이서연 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하준 소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례를 올렸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시 비축 물자 창고 일명 WRSA 창고는 전쟁 발발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둔 물자를 보관하는 곳이었다. 여기에는 탄약, 식량, 연료, 의약품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평시에 이 창고를 개방하는 것은 중대한 군법 위반이었다. 자칫하면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이서연 소장은 직접 WRSA 창고로 향했다. 강하준 소위와 창고 관리 책임자인 박성훈 중령이 동행했다. 박성훈 중령은 무궁화 2개를 단 보급 장교로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서연 소장을 바라보았다. 소장님, 정말 창고를 여시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알고 있다, 박중령. 하지만 병사들을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책임은 내가 진다. 이서연 소장은 창고 앞에 섰다. 두꺼운 철문 위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무단 개방 시 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창고 개방 명령을 내렸다. 창고를 열어라. 난방 유류와 식자재를 최우선으로 반출한다. 박성훈 중령은 한숨을 쉬며 창고 열쇠를 꺼냈다. 철문이 열리자 거대한 창고 내부가 드러났다. 수백 개의 팔레트 위에 물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이서연 소장은 병사들을 지휘하여 필요한 물자를 반출하기 시작했다.
난방용 경유 드럼통이 트럭에 실렸고 비상식량 상자들이 옮겨졌다. 강하준 소위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서연 소장은 자신의 군 생활을 걸고 병사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어떤 교과서보다도 강렬했다. 그날 밤 사단 전체의 난방이 다시 가동되었다. 병사들은 따뜻한 막사에서 뜨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서연 소장은 편히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군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정호 준장은 이것을 빌미로 그녀를 공격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이서연 소장의 예상대로 육군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오정호 준장이었다. 이서연 소장, 자네 미쳤나? WRSA 창고를 무단으로 개방했다고. 이건 중대한 군법 위반이야. 당장 군법회에 회부 조치하겠네. 이서연 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준장님, 제가 창고를 연 이유는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준장님께서 보급을 차단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뭐? 보급 차단? 그건 정상적인 행정 절차야. 자네가 멋대로 군법을 어긴 거지. 그렇다면 준장님, 왜 하필 이 시점에 우리 사단만 보급이 중단된 겁니까? 진태성 대령 비리 조사와 무관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오정호 준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다. 이 소장, 자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이고 준장님의 관련 여부도 명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좋아, 이 소장. 자네 각오는 단단히 해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오정호 준장은 전화를 끊었다. 이서연 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강하준 소위를 불러 지시했다. 강 소위, 오정호 준장의 모든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라. 그리고 언론사 연락처를 정리해둬. 때가 되면 쓸 거야. 강하준 소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장님, 언론에 제보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군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지. 준비해둬.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병사들을 지킬 것이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었다. 오정호 준장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이서연 소장이 WRSA 창고를 개방한 지 이틀이 지났다. 제1보병사단은 비축 물자 덕분에 난방과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서연 소장이 처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연일 문책 공문이 내려왔고 오정호 준장은 군법회의 회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강하준 소위는 사단장실에서 이서연 소장에게 최신 상황을 보고했다. 소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서연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오정호 준장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서연 소장을 먼저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녀가 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 진태성 대령 비리 수사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강 소위, 오정호 준장 관련 자료 수집은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소장님. 진태성 대령의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오정호 준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로 돈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 준장이 군수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국 여러 부대에서 유사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입수했습니다. 강하준 소위는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서연 소장은 파일을 펼쳐 내용을 확인했다. 오정호 준장의 비리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지난 3년간 최소 50억 원 이상의 군수 물자가 불법으로 빠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부대의 연대장과 대대장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 자료를 언론에 넘길 준비를 해도.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타이밍이 중요해. 알겠습니다, 소장님. 강하준 소위가 경례를 올리고 나가려는 순간 이서연 소장이 그를 불러 세웠다. 강 소위,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가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뭔가? 나를 따르면 내군 생활에도 타격이 올 수 있어. 그래도 괜찮은가? 강하준 소위는 잠시 멈춰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소장님,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인의 본분을 배웠습니다. 병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부조리에 맞서는 것.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 길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젊은 장교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녀 역시 특수부대 시절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싸웠던 적이 있었다. 그때의 용기가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다. 고맙다, 강소위. 끝까지 함께 가자.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육군본부 감찰실 조사관들이 제1보병사단에 도착했다. 조사단장은 김철수 대령이었다. 그는 무궁화 3개를 단 법무장교로 오정호 준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다. 김철수 대령은 이서연 소장을 마주하자마자 차갑게 말했다. 이서연 소장, 귀관은 전시 비축 물자 창고를 무단 개방하여 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겠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육군본부 군수차장실에서 부당하게 보급을 차단했고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병사들이 동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귀관의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보급 차단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였으며 귀관이 임의로 창고를 개방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김철수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온 것처럼 보였다. 이서연 소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대령님, 그렇다면 왜 제1보병사단만 보급이 차단되었습니까? 다른 사단들은 정상적으로 보급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입니까? 김철수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귀관의 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정호 준장의 보급 차단 명령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왜 제1보병사단만 선택적으로 보급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함께 말입니다. 이서연 소장의 반격에 김철수 대령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조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 대령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고했다. 이 소장, 귀관은 지금 조사를 거부하는 겁니까? 이건 역시 군법 위반입니다. 저는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정호 준장의 부당한 보급 차단이 먼저 조사되어야 합니다. 김철수 대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조사관들을 이끌고 사단을 떠났다. 하지만 이서연 소장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정호 준장은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올 것이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오정호 준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서연 소장, 감찰 조사까지 거부하다니 자네 정말 미쳤군.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네. 이서연 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준장님, 저를 군법회의에 세우시려면 오정호 준장님도 함께 서야 할 겁니다.
저는 준장님의 비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오정호 준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무슨 비리가 있다는 건가? 진태성 대령이 횡령한 돈의 30%가 준장님 처남의 유령 회사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준장님이 군수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국적으로 유사한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호 준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소장, 자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자네가 가진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건드리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저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장님, 지금이라도 자수하십시오. 그게 준장님을 위한 길입니다. 닥쳐. 이 소장, 자네 각오 단단히 해도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봐. 오정호 준장은 전화를 끊었다. 이서연 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로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하준 소위를 불렀다. 강 소위, 언론사에 연락해. 내일 서울로 올라간다. 소장님, 국방부로 가시는 겁니까? 그래,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날 거야. 그 전에 언론에 이 사건을 알려야 해. 오정호 준장이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전에 말이야. 강하준 소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소장님, 그럼 소장님께서는? 나는 각오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 군법회의에 서게 될 수도 있지. 하지만 병사들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내 임무야. 그게 군인의 본분이고. 강하준 소위는 숙연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소장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별 2개를 내려다보았다. 이 별들은 그녀가 지켜야 할 병사들을 상징했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강하준 소위는 여러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진태성 대령의 비리 증거와 오정호 준장의 연루 정황, 그리고 제1보병사단에 대한 부당한 보급 차단 사실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또한 이서연 소장이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WRSA 창고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도 함께 설명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방송과 신문은 군 내부 비리와 이서연 소장의 용기를 대서특필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국민들은 병사들을 지킨 이서연 소장을 영웅으로 칭송했고 오정호 준장과 진태성 대령의 비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이서연 소장을 국방부로 소환했다. 동시에 오정호 준장에게도 출석 명령을 내렸다. 이제 모든 것이 국방부 장관 앞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이서연 소장은 강하준 소위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차 안에서 강하준 소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국방부 장관님을 만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서연 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한 일, 내가 지키려 한 것, 그리고 오정호 준장의 비리. 그것만으로 충분해. 소장님께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강하준 소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서연 소장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었다. 차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달렸다. 이서연 소장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대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서연 소장과 강하준 소위가 도착했을 때 청사 입구에는 이미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전날 밤 터진 특종 이후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기자들은 이서연 소장을 보자마자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소장님, 정말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군법을 어기신 겁니까? 오정호 준장의 비리가 사실입니까? 군법회의에 회부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서연 소장은 잠시 멈춰 서서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1보병사단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장관님과의 면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강하준 소위가 그녀를 따라 걸으며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국방부 청사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실 앞 대기실에는 이미 오정호 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별 하나를 단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이서연 소장과 눈이 마주치자 오정호 준장은 차갑게 쏘아보았다. 이서연 소장은 태연하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하준 소위는 이서연 소장 옆에 서서 긴장한 채 대기했다. 오정호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소장, 자네 정말 끝까지 가려는 모양이군. 언론 플레이까지 하다니 참 치사하게도. 이서연 소장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치사한 건 준장님 아닙니까? 병사들을 인질로 잡아 저를 압박하신 분이. 뭐라고? 나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따랐을 뿐이야. 그렇다면 왜 제1보병사단만 보급이 중단되었습니까? 진태성 대령 수사와 무관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오정호 준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다. 바로 그때 국방부 장관실 문이 열렸다. 비서관이 나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다. 장관님께서 두 분을 함께 면담하시겠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서연 소장과 오정호 준장은 동시에 장관실로 들어갔다. 강하준 소위는 대기실에 남아야 했다. 장관실 안에는 국방부 장관 최민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60대 초반의 예비역 대장 출신으로 군에서 35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과거 대장 시절 달았던 별 4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최민석 장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이서연 소장, 오정호 준장. 두 분 모두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먼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소장, 귀관은 전시 비축 물자 창고를 무단으로 개방한 것이 사실인가? 이서연 소장은 똑바로 서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저는 WRSA 창고를 개방했습니다. 귀관도 알다시피 그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다. 평시에 전시 비축 물자를 사용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사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민석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정호 준장을 바라보았다. 오 준장, 귀관은 제1보병사단의 보급을 차단한 것이 사실인가? 오정호 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장관님, 저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급 승인을 보류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군수차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단이 아닌 제1보병사단만 선택적으로 보류했는가? 오정호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최민석 장관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이 소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태성 대령이 횡령한 돈이 귀관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갔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억측입니다. 제 처남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귀관의 처남 회사는 지난 3년간 육군 각 부대와 수십억 원대의 거래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부대의 군수 물자가 불법으로 빠져나갔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오정호 준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최민석 장관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오 준장, 나는 35년간 군 생활을 했다. 그동안 수많은 부정부패를 받고 그것들이 얼마나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지 잘 안다. 귀관 같은 장교들 때문에 젊은 병사들이 고통받는 거다. 장관님, 저는 닥쳐라. 나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다. 최민석 장관의 목소리가 장관실을 울렸다. 오정호 준장은 입을 다물었다. 최민석 장관은 이서연 소장을 바라보았다. 이 소장, 귀관이 한 일은 분명 군법 위반이다. 하지만 나는 귀관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한다. 병사들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동사 위기에 처했다면 지휘관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이서연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다. 귀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나는 귀관에게 특별 사면을 내리겠다. 이 사건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서연 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별 사면이라니 그녀는 최소한 징계는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최민석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다. 대신 귀관은 이 사건의 전말을 공식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규정을 준수하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관님. 이서연 소장은 경례를 올렸다. 최민석 장관은 다시 오정호 준장을 바라보았다. 오 준장, 귀관은 즉시 군수차장 직위에서 해임된다. 그리고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다. 헌병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귀관을 긴급 구속할 것이다. 장관님,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입증은 군 검찰이 할 것이다. 귀관의 처남 회사 거래 내역과 귀관의 금융 거래 기록을 보면 충분히 혐의가 있다. 나는 귀관을 믿을 수 없다. 최민석 장관이 버튼을 눌렀다. 곧 헌병 2명이 장관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오정호 준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오정호 준장은 저항하려 했지만 헌병들의 힘에 눌려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서연 소장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최민석 장관은 이서연 소장에게 말했다. 이 소장, 귀관은 훌륭한 장교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라. 군은 규정과 법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귀관의 정의감은 훌륭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관님. 가서 귀관의 부대를 잘 이끌어라. 병사들이 귀관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서연 소장은 다시 한번 경례를 올리고 장관실을 나섰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강하준 소위가 급히 다가왔다. 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특별 사면을 받았다. 오정호 준장은 긴급 구속됐고 강하준 소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소장님. 두 사람은 국방부 청사를 나섰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서연 소장은 잠시 멈춰 서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오정호 준장은 비리 혐의로 긴급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1보병사단 병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들은 다시 플래시를 터뜨렸고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서연 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강하준 소위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소장님, 부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어. 차는 서울을 벗어나 파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이서연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군 내부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았다. 강하준 소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이서연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강소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해. 병사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명을 받들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소장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젊은 장교가 자랑스러웠다. 강하준 소위는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차는 계속해서 달렸다. 저 멀리 제1보병사단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보였다. 이서연 소장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병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별 2개를 단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그녀는 불멸의 별이었다. 그리고 그 별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었다. 이서연 소장이 국방부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다. 제1보병사단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평화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했다. 육군본부에서는 긴급 보급 지시가 내려왔고 트럭 행렬이 끊임없이 사단으로 들어왔다. 난방 유류, 식자재, 피복, 의약품까지 모든 물자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강하준 소위는 사단장실에서 이서연 소장에게 최신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다. 소장님, 육군 검찰에서 진태성 대령과 오정호 준장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사람 모두 불명예 전역과 함께 중형이 예상됩니다. 이서연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결과야. 그들은 병사들을 착취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소장님, 국방부에서 군 전체의 부정부패 척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됐군.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두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군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 해. 강하준 소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봐. 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언론을 활용하고 국방부까지 가서 직접 대결하시는 것 말입니다. 이서연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막막했어. 오정호 준장 같은 고위 장교를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믿었어.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야. 소장님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책임감이었어, 강소위. 나는 제1보병사단장이야. 이 사단의 수천 명 병사들이 내 책임 아래 있어. 그들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고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해. 강하준 소위는 숙연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는 이서연 소장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단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병사들이 사단장실 앞에 모여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서연 소장과 강하준 소위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사단장실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이서연 소장을 보자 일제히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광장 전체를 울렸다. 이서연 소장은 놀란 표정으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병사들 앞에는 광민호 일병이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그는 이서연 소장 앞으로 걸어와 경례를 올렸다. 제1보병사단 백호여단 3대대 1중대 광민호 일병입니다. 소장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연 소장은 광민호 일병의 어깨를 다독였다. 손은 좀 어떤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소장님. 의무대에서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행이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한다. 광민호 일병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진태성 대령의 학대 속에서 절망했었지만 이서연 소장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았다. 그는 이제 군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병사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이서연 소장은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단장으로서 여러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여러분 편에 설 것입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보고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신뢰와 존경이 가득했다. 이서연 소장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군인이 된 이유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였다. 그날 저녁 이서연 소장은 혼자 사단장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별 2개를 내려다보았다. 이 별들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강하준 소위가 들어왔다. 소장님,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앉아봐. 강하준 소위는 의자에 앉았다. 이서연 소장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 소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을 거야. 군대가 어떤 곳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 말이야. 네, 소장님. 저는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훌륭한 장교가 될 거라고 믿어. 너는 용기가 있고 정의감이 있고 무엇보다 병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소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나처럼 될 필요는 없어. 너는 내 방식대로 훌륭한 장교가 되면 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군인의 본분은 병사를 지키는 거야. 계급장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잊으면 진정한 군인이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강하준 소위는 경례를 올리고 집무실을 나갔다. 이서연 소장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병사들의 막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따뜻한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후 육군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진태성 대령은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오정호 준장은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군인 연금 수령권도 박탈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동시에 국방부는 군 전체의 보급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투명한 물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 감사기관의 정기 감사를 의무화하며 비리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사건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서연 소장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그녀를 불멸의 별이라고 불렀다. 병사들을 지킨 영웅, 정의를 실현한 장군, 군의 양심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서연 소장은 그런 찬사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자신의 병사들이 안전하고 행복한가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이서연 소장은 사단 훈련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겨울 추위는 여전했지만 병사들은 적절한 방한 장구를 착용하고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이서연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훈련을 지켜보았다. 강하준 소위가 다가와 보고했다. 소장님, 오늘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도 매우 높습니다. 잘하고 있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해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날 오후 제1보병사단 전체 장병이 모인 가운데 특별 행사가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방문하여 이서연 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 이유는 탁월한 지휘력과 병사 보호 공로였다. 이서연 소장은 단상에 올라 표창장을 받았다. 육군 참모총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소장, 귀관은 우리 육군의 자랑입니다. 귀관이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은 모든 장교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서연 소장은 경례를 올렸다.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이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서연 소장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서연 소장은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표창장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소중한 것은 창밖에 보이는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웃고 있었다. 그들이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강하준 소위가 들어와 말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강소위. 하지만 이건 나 혼자만의 공이 아니야. 너도 큰 역할을 했어. 내가 없었다면 이 일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과찬이십니다, 소장님. 아니야. 사실이야. 너는 훌륭한 장교야. 강하준 소위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이서연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소위,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군대에는 아직도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아.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해. 명을 받들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별 2개를 만졌다. 이 별들은 그녀의 책임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병사들을 상징하는 별이었다. 그녀는 이 별들을 자랑스럽게 달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별을 불멸의 별이라고 불렀다. 제1보병사단의 병사들은 그 별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줄 사단장이 있었다. 별 2개를 단 영웅이 있었다. 이서연 소장, 불멸의 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서연 소장은 계급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때로는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도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